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 그러는데 그 책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 특히 외국 작가의 책이 우리 손에 들어오려 그러면 정말 멋진 번역가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가 읽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책인데요.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유명한 그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 그 도스토옙스키에 대한 공부를 필생을 두고 하신 분입니다. 김정은 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셀코TV 구독자님들. 저는 도선생님 전도사 김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스토옙스키 전도사 그러니까 갑자기 이 책에 대해서 제가 그냥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아하시나 봐요? 네, 너무 사랑합니다. 도스토옙스키 좋아하는 분들은 그냥 도선생님 그러던데. 도선생님은 제가 아마 유행시킨 말일 겁니다. 네, 그냥 도선생님이라 그러더라고요. 도선생님이요. 네, 저도 이게 뭐 까라마조프 형제들을 좀 읽다가 나중에 요약본으로 취각해서 읽었던 그런 수준인데 그 책을 번역한 합본된 내용이 네. 저는 성서 외에 이렇게 금장으로 된 멋진 책을 본 적이 없고, 한 권씩만 해도 사람들이 책 보면 도스토옙스키 책이 그냥 단행본 번역돼도 보통 한 800~900페이지 정도 되는 것도 죄와 벌이 가장 짧은데 1200페이지. 네, 뭐 8, 네. 권 1권인가 봐. 네네. 그러면 굉장히 두껍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얇은 책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거를 네 개 작품을 엮어서 하나로 이렇게 단행본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도 선물을 받아서 책장 앞에다 탁 하나 피워놨어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뿌듯하시죠? 네, 뿌듯해요. 네. 안 읽어도 뿌듯해요. 네, 일단 맞습니다. 이거를 처음 했던 번역이 지하 생활자의 수기. 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한 게 까라마조프 형제들인가요? 그렇긴 한데 실제로 그렇게 따지면 번역한 기간이 거의 한 25년 정도 그건 되나요? 빼고 그러면 제일 먼저 했던 게 제와월부터 제와월. 시작해서 까라마조프 형제들 네네네. 끝나고 4대 대작을 그 10년 걸쳐. 10년. 네. 이거는 크잖아요, 판형이. 그러니까 이제 그 절반이잖아요, 보통 책은. 네, 그래서 6,500페이지가 됩니다. 다 합해서. 하면서 지루하다든지 뭐 연애도 하다 보면 실증도 좀 나고 그럴 텐데 가슴이 뛰죠. 실증은 한 번도 안 났어요? 저는 심장이 뛰던데요. 이게 돌아가신 분을 만나서 그래. 글로만 만나서 그래. 맞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생활을 그럴 수도 했으면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산에 안 사는 소리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요런 마음으로 글을 쓴 사람이 시오노 나나미가 글을 쓸 때 카이사르를 갖고 그렇게 써요. 이거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카이사르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가 없다는 맞아요. 느낌의 정도로 쓰거든요. 네. 거의 그 수준인 것 같아요. 나나미 책을 제가 되게 많이 봤어요. 거의 다 봤다고 할 수 있는데 시오노 나나미도 정말 정말 이태리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그러니까 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도 네. 학자가 아닌데도 저 어느 학자보다 훨씬 읽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진짜 가슴에 빡빡 와닿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아시아권에서 일본이 번역이 되게 많이 된다 네, 하지만 맞습니다. 일본 제가 듣기로는 자료조사 결과 일본에도 이렇게 일본어로 4권 이렇게 대작 번역한 없습니다. 거 없더라고요. 전 세계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이 그냥 뭐 위대한 인물이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맞아요. 개인적인 애정이 시간을 건너뛴 맞아요. 어떤 그 이성에게 느끼는 사랑의 감정이 여기 깊숙이 개입되지 않으면 이런 책은 안 나온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선생님은 어느 작품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거의 다 읽으셨을 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뭐 서간도 다 읽으셨을 것 같은데.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도 선생님 가끔 이제 어떤 책에는 도 선생님 글씨가 이렇게 진짜 흘려 쓴 글씨가 나와요. 그러면 네. 저는 심장이 막 벌렁벌렁벌렁 하면서 뛰면서 여기다 입을 맞춰요. 이렇게. 그리고 눈물이 나요. 원본의 글이 가끔 이제 나와요. 어떤 그럼 혹시 원본을 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거는 저기 다 박물관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면 보려고 했는데 저를 러시아에서 초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면 보려고 했는데 드론 공격이 심해가지고 내년으로 옮겼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게 영인본 같은 건 안 나와요? 그냥 그대로 찍어 나오는 거. 우리 영인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뭐 실록 같은 것도 있고. 저는 그냥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혹시 러시아에서 또 이렇게 러시아에서도 무슨 또 훈장이나 상 받은 거 있죠? 있진 않고 지금 이제 2026년 푸시킨 메달,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그거 메달이에요. 상 아니에요, 그거? 그 푸시킨 메달 후보로 올라가 있어요. 최종 후보. 아직은 한 못 10월 받으셨어요? 10월 말 정도에 이제 발표가 납니다. 그런 거 받으면 선물 줄 거 아니에요?
선물 훈장이 오죠. 아니 훈장만 주고 아무것도 안 주나? 그건 모르겠어요. 안 받아봐서. 아니 그 모르겠습니다. 영인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가서 달라 그러세요. 이런 거 영인분 있어요. 그렇게 막 달라고 때를 부려도 되는 건지 아니 모르겠습니다. 무슨 자기들이 좋아서 상 주는 건데 그 같은 네 군 중에 어느 거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백치를 가장 사랑하는데요. 조 선생님도 실제로 백치를 가장 사랑했어요. 근데 거기 나오는 이제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라든지 여주인공, 제가 전 세계 그 어떤 문학 작품을 읽어봐도 이렇게 가슴 아픈 캐릭터는 없습니다.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남자 주인공 무이슈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백치를 가장 사랑하는데 만약에 딱 한 권만 읽겠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하나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까라마조포의 과의 형제들을 추천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이유가 캐릭터가 제일 많죠. 인물도 많고 캐릭터가 제일 많은 건 실제로 악령입니다. 근데 악령은 맨 나중에 읽으셔야 됩니다.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장강명 작가님도 악령을 잘못 읽으셨다가 그 유신론자에서 무신론자가 되셨습니다. 그 정도로 네. 영향이 커요? 네. 굉장히 무서운 작품이고 실제로 거기에 나오는 키릴로프의 그 사상 그거는 잘못 읽으면 위험한 작품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항상 맨 마지막에 읽고 그 다음에 제가 써놓은 그 해설을 읽고서 읽으시라라고 제가 말씀을 그럼 드립니다. 번역본에 해석이 앞에 붙어 있나요? 네, 다 붙어 있습니다. 네. 요주의구나. 네, 굉장히 카리스마틱하고 아주 정말 파워풀한 강력한 그런 이론이긴 하지만 장강명 작가의 말에 따르면 자기는 이 악령을 읽고 문학이 사람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심장과 영혼을 다 발기발기 찢어놓은 상태로 우리 앞에 그냥 던져놓고 해답을 주지 않는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다 했죠. 그랬더니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였군요. 제가 이렇게 가이드 없이 읽었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이 소리가 끝이 이렇게 잘 보듬어주는 내용이 아닌가 봐요. 도 선생님 작품은 그 어떤 것도 끝을 잘 보듬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데 사람이 삐뚤어졌나 봐. 굉장히 생각할 게 많은 작품이고 그 인간이 딱 하나로 규정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도 선생님이 18살 때 이제 친한 형한테 자기 형 미하엘한테 쓴 게 있어요. 형, 인간이란 대체 무엇일까? 나는 인간이 큰 그 미스테리 같아, 신비야. 그래서 이 인간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내 평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아. 18살에 굉장히 조숙하죠. 타고나는 게 다른가 보다. 네. 키가 다른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러시아인이 또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19세기 러시아인은 또 다르고. 참 톨스토이랑 어떻게 되죠? 톨스토이는 완전 대귀죠. 아니 그 집안이 네, 그러니까 도 선생님은 19세기에 거의 유일한 생계형 작가였습니다. 굉장히 짠한 그런 마음이 항상. 그래서 그런지 톨스토이는 우리가 좀 읽기가 좀 뭐랄까 잔재미가 있다 그러나? 쉽죠. 네, 쉽다 그러니까 맞아. 좀 쉬워요. 왜냐하면은 톨스토이는 귀족이었고 옛날 대귀족들은 거의 그 영지에 있어서 왕이에요. 왕이잖아요. 네. 왕이자 신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왕이자 신이 그 사람들한테 토론합니까? 안 하죠. 물어봅니까? 아니죠. 제가 아니죠. 시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계속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가르침에 있어서 이게 헷갈리면 됩니까? 안 되죠. 메시지가. 그러니까 굉장히 분명한 거예요. 메시지가. 네. 그래서 우리 읽기가 쉽구나. 네, 읽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저기 이해가 좀 쉽게 되네. 그래서 살짝 이혜령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톨스토이는 어느 정도 지나면 잊힐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왜냐하면 답이 정해져 있는 답은 항상 그 시대와 맞지 않으면 그게 답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렇죠, 변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 같으면 흥부놀부하면 흥부는 착한 사람, 넓은 나쁜 사람. 그렇지만 흥부는 가족을 돌보지를 못하죠. 근데 근데 너무나 애도 많이 많고 무책임한 거죠. 무책임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근데 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열려 있고 결과가 열린 결과니까. 열려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인 한
그 유효한 거죠. 도 선생님의 질문이나 도 선생님의 작품들은. 도스토옙스키가 참 그 여성들의 복이 있나 봐요. 부인을 잘 얻었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했거든요. 두 번째 부인만. 네, 그 저기 그 네, 책 다 안나. 정리해 주신 분. 네, 저랑 이름이 똑같아요. 안나. 아, 세례명이 안나예요? 아니요, 아니면 별명이 안나예요? 저는 저의 러시아어 이름이 아냐 킴. 그러니까 영어 이름도 아냐 킴. 근데 그 아냐가 안나의 지소사예요. 치소사는 또 무슨? 그러니까 애칭 같은 거. 근데 도 선생님의 그 두 번째 부인, 굉장히 중요한 부인이죠. 그 두 번째 부인의 이름이 안나. 그래서 아냐라고 불렀어요. 저도 그거는 그분 얘기는 얼른 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 돌아가실 때까지만 책이 워낙 여러 군데 쓰시고 그래갖고 맞아요.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그걸 다 정리하시고 맞습니다. 뭐 작품 그 음악가 같으면 작품 넘바 붙이듯이 다 맞아요. 챙겼던 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이 여자 복이 있나 하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젊었을 때 만난 사람들을 보면 네.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남녀 관계가. 아, 네. 그랬구나. 근데 끝에 그래도 잘 만나서 26살 어린 네. 아내를 잘 만나서 그래도 살짝 형편도 펴지고 조금 편안한 삶을 갖게 되신 케이스죠. 그 여성분이 좋아서 이렇게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죄와 벌을 쓸 당시인데요. 네. 이 사람이 이제 도 선생님이 돈이 없으니까 맨날 돈을 미리 선인세 받고 선인세를 이제 끌어다 썼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그 굉장히 안 좋은 아주 못된 그 출판업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출판업자가 돈을 주면서 네가 이때까지 이제 장편 이거를 하나 써줘야 돼. 안 그러면 네가 앞으로 쓰게 될 10년 동안 쓰게 될 모든 작품이 다 내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네가 써서 내가 내 출판한 그 책들에 대한 인세도 다 내 거야. 완전히 저기네. 인신매매가 거의 그런 거죠. 근데 노예계가 됐네. 근데 이제 도 선생님이 워낙에 이렇게 실용적인 분이 아니시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두 권을 도저히 죽었다 깨도 그때까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친구가 속기사를 소개를 시켜준 거죠. 그 속기사가 바로 안나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안나는 워낙 도 선생님 작품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안나의 아버지도 도 선생님의 팬이었고 이제 대문호를 만나게 되니까 안나는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진짜 열심히 일을 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뭐 아시겠지만 뭐 26살 차이가 뭐 대수겠습니까? 천재 옆에 있으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몇백 년 차이지만 100년이 넘는 차이지만 저도 18살 때 도 선생님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날까지 이렇게 약간 콩깍지가 안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둘이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예요. 네. 제가 연대기를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그 안나를 만나기 전과 후에 소설의 어떤 스토리 같은 거는 좀 달라지나요? 왜냐하면 피카소를 보면 그렇죠. 연애할 때 그린 그림하고 달라요. 막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린 맞아요. 그림을 보면 블루 아무것도 시대. 몰라도 연애할 맞아요. 때 요거 이별하고 난 맞습니다. 다음에 이걸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맞습니다. 혹시 우리 도 선생님도 그런 경향성이 있는지. 도 선생님은 어떻게 됐냐면 대화벌을 마감 이렇게 하면서 도박사를 쓰면서 안나를 만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안정이 없어요. 경제적으로는.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이게 가난이 어느 정도냐면 19세기에는 채무자 감옥이 있었어요. 네. 근데 내가 오늘 당장 채무자 감옥에 잡혀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아니 그렇게 인세를 많이 받았는데 그래요? 왜냐하면 또 이것도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형이 죽으면서 형의 가족을 다 떠안게 됐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아내가 죽으면서 남기고 간 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아내의 아들이에요. 그거는 첫 번째 아내가 이전에 결혼해서 데리고 온 자식이. 그 사람이 좀 이런 용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개차반이어가지고 돈 진짜 많이 뜯어갔고 그 아이도 계속 책임을 졌고요. 그 다음에 형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이거 네 형이 나한테 1,000루블 빌려갔거든? 그러면 또 자차 형적을 써줘요. 말만 하면. 네. 이게 여러분 여기 배우셔야 돼요. 연민 함부로 가지시면요 이렇게 고생해요. 정말 문제가 많으신 분이구만.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 실제로 계산보다는 연민이 먼저인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내 돈에 예를 들어서 내 주머니에 200루블이 있다. 근데 이제 옆에 사람이 와가지고 나 200루블만 빌려줘 이러면
아 내가 100루블은 내 돈으로 남기고 100루블만 빌려줄게 이게 안 돼요. 그냥 연민이 먼저예요. 계산보다. 그래서 조 선생님의 작품에서는 막 계산하는 캐릭터들, 뭐 한 푼 두 푼 모으는 캐릭터들, 막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지 제가 않습니까? 만약 옆에 있었으면 아주 그냥 거기서 인간 말종으로 묘사되겠구나. 조금. 그런 그래서 게 있구나. 되게 엄청나게 가난했고 그 채무자들로부터 조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둘째 부인이 조 선생님을 모시고 해외로 가요. 그래서 해외를 떠돌면서 정말 너무 가난했고 또 거기서 첫 아이도 죽고 뭐 이런 굉장히 그런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 도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정말 한 2, 3년 전, 즉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쓸 때만 경제적으로 요만큼 안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나마 그 부인 만나서 네. 그 행복이라도 좀 누리셨구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네, 그래서 그렇게 막 여유로워서 내가 이렇게 그 이전과 좀 달라졌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혹시 우리가 번역을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 윗세대 얘기긴 하지만 네. 대부분 한국의 번역이라는 건 일본어가 먼저 번역되고 맞아요. 받아서 중역이라 그러나요?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죠.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어릴 때 읽었던 그런 대목들은 보면 대부분 다 그러니까 중역을 통해서 읽었을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50권짜리 뭐 맞습니다. 전집 나올 때는 네네. 차이가 많죠. 어때요? 저도 맨 처음에 이걸 번역을 할 때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도 선생님 자체가 러시아인도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어는 하나의 단어가 우다린이라고 해서 강세가 있어요. 그럼과 동시에 전체를 읽었을 때 리듬이 있어요. 아마 말에. 그래도 그게 있어요. 네, 리듬이 있어요. 루루루 루루루 이렇게 하면서 리듬이 있는데 그 리듬을 꼬아놨어요. 도 선생님은. 제가 이제 번역을 하면서 왜 이러셨을까? 이 리듬대로 얘기하면 되잖아. 네, 이거 왜 꼬운데? 근데 그거를 한번 꼬아놓으면 제가 번역을 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냐면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보게 돼요. 다시 읽어봐요. 2번, 3번을 읽게 되는 거예요. 몇 번을 곱씹게 되는 거죠. 같은 문장을. 네, 바로 이거다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자국인이 자국말을 읽어도 그렇게 읽어라?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죄와벌을 그래도 초반에 이혜령 선생님을 뵈서 정말 다행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죠. 선생님, 제가 지금 번역을 시작했는데 대장정입니다. 근데 이거를 도 선생님이 일부러 꼬아놓은 거를 제가 펴도 됩니까? 내 방식대로? 내가 독자가 읽기 편하게 펴도 됩니까? 라고 내가 읽은 대로?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저는 이제 도 선생님의 되게 충실한 번역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굉장히 서걱거려도 꼬여진 번역대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혜령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옛날 번역들은 일본어에서 번역을 한 거라 굉장히 읽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원어 번역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독자 입장에서 너무너무 읽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촌철살인의 조언을 해주셨죠. 독자가 읽기 쉬운 번역이 좋은 번역이야. 그거 나도 맞다고 생각해. 네. 나도 독자 입장에서 그 네. 말이 맞다고 생각해.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독자가 읽기 쉬운 제가 다시 한번 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핀 거죠. 그래서 펴서 읽기 쉬운 번역을 함과 동시에 그렇다면 나는 도 선생님이 문학적으로 심어놓은 상징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것들 도 선생님이 의도한 바들을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이제 역주가 좀 많아요. 제게. 번역서에 역주가 또 있고 이런 의도가 있는데 네네네네. 난 이렇게 번역했다. 네네네네. 제가 조금 역주가 많은 편이에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도 이제 의학은 원서로 읽거든요. 네네. 그게 훨씬 편하단 말이에요. 그게 번역본도 있어요. 의과대학 교과서도 네. 너무 읽기 힘든 거야. 차라리 원서 읽는 게 편해.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제가 어떤 책을 한번 번역을 하려고 덤볐는데 네. 쓰는 게 나아. 쓰는 게 훨씬 내가 쓰는 게 나아. 그 같은 내용을 내가 그냥 내 글로 쓰는 게 맞습니다. 훨씬 편한 거예요. 그래서 번역의 어려움이라는 건 이거는 뭐 흔히 얘기하잖아요. 번역은 제 창작이다. 제가 번역하는데 10년 걸렸잖아요. 네. 번역이 훨씬 힘들어요. 네. 훨씬 힘들고 이제 정말 사랑이 있지 않고서는 하기가 힘든 작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매력적이다. 네. 네. 근데 일단 어려워요. 두꺼워요. 그리고 일반인이 좀 접할 수 있는 방법.
두꺼워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거지 실제로는 읽으면 옛날에는 책이 이제 책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예. 연재로 나오니까 연재로 나오는데 월간지나 주간지 네네 연재를 했죠. 연재를 했기 때문에 연재를 하다 보면 우리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클리프행어라고 하죠. 끝에 네가 내 자식이라고 이렇게 끝나지 않으면 안 읽죠. 다음을 안 읽죠. 다음에 일주일 내내 얘기하잖아요. 네. 걔가 걔 자식이래 아니래 뭐 이러면서 우리 주말 드라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조 선생님도 그 클리프행어가 계속 있어요. 아, 그래서 한 번 잡으면 되게 이제 되게 빠져들기가 쉬운데 네. 한 번 잡기가 어렵죠. 너무 두꺼워서. 네. 그래서 이제 실은 제가 이 도스토옙스키 번역 일기를 쓴 거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좀 약간 쉽게. 네, 도 선생님 이 작품을 읽고 나면 도 선생님 작품 중에 하나는 읽고 싶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과연 이 사대장편 중에 뭘 먼저 읽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제 다 좋아하는 작품들이 다 다르세요. 실제로 어떤 분들은 진짜 악령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요거를 읽고 나면 일단은 내가 뭘 읽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거예요. 그리고 도 선생님의 책으로 나아가는 입문서이기도 하고 가이드북이라고 맞아요. 생각하면 되죠. 네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걸 쓴 이유는 조 선생님의 삶은 진짜 뭐 가난, 간질, 뭐 거의 막 또 사형, 뭐 사형 선고, 사기. 유형, 그렇지 사기도 많이 당했고 이런 아픔으로 점철된 삶을 사신 이런 삶 속에서 걸러 올린 메시지가 그 연민, 사랑, 관용, 인내. 저는 뭐 그리고 삶에 대한 무한 긍정. 그러나 도 선생님의 연민이 다른 이유가 정말 진흙 같은 저 밑에서 길어올린 그 아픔 속에서 길어올린 그 연민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진정한 보석 같은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AI가 들어오면 이제 막 번역이 자동으로 되잖아요.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의학서적 제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건 약간 뻑뻑해. 아니, 테크니컬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DIY 이런 거 어떻게 조립하고 이런 것들은 아마 AI가 굉장히 매끄럽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활용어. 네. 네. 그런 실용적인 거. 네. 그런데 문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숨도 있고 약간 눈물도 있고 가다가 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AI는 너무 매끈매끈하죠. 네. 그리고 이 AI 시대에 왜 인문학이냐, 왜 고전을 읽어야 되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맞아요. 근데 저는 AI 시대야말로 인문학, 고전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AI라든지 이제 그 챗 GPT를 씀에 있어서도 A라는 질문을 넣는 거하고 B라는 질문을 넣는 거하고 답이 완전히 다르죠. 묻는 대로 답해요. 걔들 얼마나 아부하는데. 네, 그러니까 네. 답이 질문을 얼마나 똑똑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요. 퀄리티가 달라져요. 그렇죠. 답의 질이. 네. 그러면 이제는 누가 얼마를 머릿속에 많이 넣고 있느냐가 아니라 네. 누가 얼마나 질문을 잘하느냐예요. 그러려면 누가 알아. 얼마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하느냐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진정한 호모 사피엔스의 시대가 오지 않겠나. 그러기 위해서는 완결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완결된 생각, 긴 생각을 제대로 사고를 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고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전의 필요성은 여전히 네. 계속된다. 네, 앞으로 더 중요하다. 중요해진다. 네. 네. 18살에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네, 1학년 맞아요. 그 고등학교 동생님하고 3학년. 이제 처음 이제 인연 연애를 시작하신 게 네, 그때는 이제 제가 짝사랑. 네, 그뭐 짝사랑이든 뭐든 그렇게 연애가 시작이 되면 대개는 대학 시험은 떨어져야 되거든요. 아, 근데 내 주변에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 좀 하는 애들 다니는 네네네.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문학에 빠진 애 중에 좋은 대학 간 애가 없어요. 근데 다행스럽게요. 제가 그 학력고사를 보고 나서 아. 이제 그 논술고사를 볼 때 그때 그걸 준비하면서 학교에서 이거를 이제 독서 목록에 있었던 거예요. 도서 목록에. 가야 될 대학에 독서 목록이 있었구나. 네네네네네. 아. 그래서 그걸 읽다가 이제 죄와벌을 읽었는데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오는 소냐 여주인공이 소냐인데 그 소냐의 아버지가 완전히 심각한 그 알코올 중독자예요. 알코올 중독자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못 돌보잖아요, 가족을.
그러니까 이 소냐가 10대 소녀인데 소냐가 대신 나가서 길거리에서 몸을 팔아서 돈을 아버지. 번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란 사람이 소냐한테 가서 돈을 받아서 또 술을 마셔요. 그 알코올 중독자의 특징이죠. 근데 저는 그걸 보고, 그러니까 제가 뭘 알겠어요. 어렸을 때, 이제 18살 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당연하죠. 네. 뭐 이런 아빠가 다 있어. 그렇잖아요. 그럼- 아빠는 가족을 돌봐야 되는 그럼요. 사람이잖아요. 네. 아버지는 도둑질을 해서라도 처자식 먹여 살려야죠. 네, 근데 뭐 이런 아빠가 다 있지? 그래서 제가 화가 났는데 제가 더 이상했던 건 이 작가가 이 사람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대체 이 작가 누구냐? 아. 어떻게 이런 사람조차 연민할 수가 있지? 아. 그랬는데 제가 그거를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형제들, 네. 번역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 답을. 네. 이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그 이반이라는 대신문관 아시죠? 들어보셨죠? 네. 네. 그 대신문관에서 이제 재림한 예수를 앞에 두고 대신문관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은 수천밖에 안 돼. 수천 명밖에 안 돼. 그게 이제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수천 명은 사람이 아니라 초인이야. 신에 가까워. 그럼 나머지 수백만, 수억만 명은 어떻게 되는 거야? 걔네는 그만한 의지력이 없는데 그게 걔네 잘못이야? 아니지. 그런데 그들이 그 의지력 부족으로 해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그들이야. 마르멜라도프도 진짜 고통받거든요. 누워서 널브러져 있으면서 고통받아요. 자기 아이들이 배고파서 울고 있는 거 보면. 아, 고통을 느끼나요? 네, 엄청나게 느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느껴요, 실제로는. 그 벌떡 일어나서 일을 하고 술도 끊고 일을 해야지 왜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인 거죠. 그러니까 그만한 의지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원장님이나 이제 좀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다 그만한 의지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기고 나와서 하기 싫은 일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근데 똑같은 자리에서 100번, 1000번 넘어지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게 그들의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신문관이 재림한 예수한테 막 이제 따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제가 알았어요. 이런 거였구나. 이 마르멜라도프의 고통과 마르멜라도프가 자책하는 이런 것과 그다음에 그 사람의 성품 자체가, 성품은 착해요. 그 사람의 성품 자체가 이제 다 도 선생님에게는 연민의 대상이었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되면서 실제로는 고등학교 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지만 이렇게 했던 손을 이렇게 피고 정말 이 사람을 약간 더 바라보게 된 거죠. 연민의 눈으로. 그러면 그때 18살 때 시작된 그 감정, 사랑이 이 정도 되면 사랑이죠. 사랑, 엄청난 사랑이죠. 네.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연민? 그 연민에 대한 공감? 저는 이제 도 선생님을 그러니까 대체 이 작가 누구냐라는 그런 이상한 반항심, 그 다음에 호기심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자꾸만 공부를 하다 보니 이런 거예요. 우리가 도스토옙스키 하면 저 무거운 작가. 무겁죠. 그리고 깊은 작가, 너무 깊은 철학가, 네. 그다음에 예언가, 네. 뭐 이런 어마어마한 천재, 네. 뭐 이런 어마어마한 우리하고는 수식어가 좀 이게 다른 세계사. 그렇잖아요. 근데 네.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를 딱 걷어내고 보면 도 선생님은 진짜 어린아이의 눈물 한 방울에 막 너무 가슴 아파서 가슴을 쥐어뜯는 그런 소년 같은 여린 심장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는 느낌이 뭐냐면 사형장까지 갔었잖아요. 네, 갔어요. 그게 총 앞에까지 맞습니다. 섰잖아요. 네. 그러고 살아나와가지고 속된 말로 간이 배 밖에 나온 만큼 사람 아닌가? 전혀 아닙니다. 라는 느낌이 드는 그게 거예요. 이제 총구 앞에 실제로 서지는 않으셨고 세 번째 줄이었어요. 네. 근데 근데 자기 동료들은 이미 3명이 총구 앞에 섰죠. 네. 그러니까 도 선생님이 나에게 남은 시간은 5분이다. 2분은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동료들과 작별하는 데 쓰고 2분은 나의 생애를 돌아보는 데 쓰고 1분, 나머지 1분은 내 주변을 돌아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뭐 죄와 벌, 백치, 악령, 까라마조프의 형제 계속 나와요. 그 장면들이. 그 대목이? 네, 그 대목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나머지 1분 동안 주위를 돌아보는데 저쪽 그 교회가 있어요. 교회의 청탑에 비치는 빛이 한 줄기가 이렇게 쫙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걸 딱 보면서 거기서 이제 태어난 것이 뭐냐면 도 선생님의 4대 장편을 아우르고 까라마조프에서 폭발하는 생명 찬가.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긍정, 무한 긍정.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너무나 아름다운 작가라고 생각하고 그 도 선생님을 알면서 실제로 저도 인생에 불안이라는 게 많이 없어졌어요. 읽어보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해야 이런 대문호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 경험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얘기잖아요. 안 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유형을 가기 전에는 도 선생님이 이제 서구 사상이잖아요. 다 공리주의라든지 이 서구 사상의 기본은 합리주의예요. 인간이 그렇죠. 합리적인 이치에 존재. 맞게 그렇죠. 행동해야지. 예. 인간이 합리적인 존재다. 네. 이성적인 존재다라는 것이 전제돼 기본이 있죠. 전제돼 네. 있어요. 네. 그런데 도 선생님이 4년 동안 노동 감옥에서 보낸 그 감옥은 고상한 정치범 수용소가 아니에요. 잡범들이 이제 많이. 온갖 잡범에다가 막 재미로 애 20명 찔러 죽이고 들어온 애들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또. 그런 사람들과 거의 4년을 보낸 거죠. 그러다 보니 작가로서는 실제로 어마어마한 그 거의 관찰 대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도 선생님이 거기서 나오면서 거의 심리주의의 대가. 그래서 심지어 니체가 그 왜 존경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니체가 이렇게 자기가 매사 시큰둥하신 네네 분이니까. 매사 자기가 제일 잘났으니까. 근데 도 선생님을 너무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아 동년배세요? 아니에요. 니체가 23살이 어립니다. 아 위구나. 존경할 수도 있겠다. 네. 책을 그러면서 그 자기가 무언가를 배울 수 있었던 유일한 심리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심리학자. 심리학자. 아. 그 심리학자로서의 왜냐하면 프로이드도 도 선생님을 어마어마한 심리학의 대가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들은 그런 경험을 못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본인이 한 경험도 있지만 관찰자로서의 그러니까 참 잔인한 말이긴 하지만 아마도 그 4년 동안의 노동 감옥이 없었으면 감옥에 그 경험이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심오한 도 선생님은 탄생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근데 몇 학번이시죠? 저는 87학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80학번이니까 저하고 7살 차이 나더라고요. 서울대 러시아학과를 졸업을 하고 네, 맞습니다. 거기서 석사 하시고 네, 박사 박사는 과정 박사를 하다가 미국 가신 네, 거예요? 박사를 하다가 이제 미국에 갔죠. 네. 갔더니 이제 그쪽에서는 정말 서울대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네. 석사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이씨. 인문대학교, 특히 인문대학교는 어. 이제 말이랑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석사를 전혀 인정해주질 않아요. 새로 해라 그러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슬라브 문학으로 다시 석사를 받고 박사를 받아서 제가 이제 가방끈이 요만큼 길어요. 다른 3년은 박사님들보다. 더 길겠네 그러면. 네, 네. 그렇게 석사가 하고서 2개. 끝나고 난 다음에 음. 사회 이력은 보면 그 학위하고 별 상관없는 일들을 하고 사셨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돌아와서 서울대에서 강의를 계속 했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 저에게 좀 이 패션 사업을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아 그러면 패션은 여성으로서 갖고 있는 본능적인 패션 감각은 있겠지만 공부나 뭐 경험은 전혀 없으신 거 아니에요?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제가 대학교 때 사는 게 딱 2개였어요. 뭐였어요? 옷과 책. 그래서 옷은 원래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키도 크시고 뭐 아무거나 걸쳐도 예쁘잖아요. 근데 저는 실제로 제가 키가 한 170 정도 되고 뭐 170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한 167 정도 되고 그러면은 진짜 플랫에 딱 달라붙는 청바지에 하얀 티셔츠만 입고 다닐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시크해요. 네. 근데 저처럼 이제 키가 작으면 그래서 제가 이제 옷과 책을 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안 받쳐주면 옷이라도 잘 입어야 되고 머리에 든 게 많지 않으면 책이라도 많아야 된다. 이래서 제가 그 순전히 겸손의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책을 네. 되게 많이 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옷도 많이 입어봤고 그리고 옷을 사면은 그냥 입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굉장히 독특하게 고쳐서 입었어요. 저만의 옷. 그냥 안 입는 스타일이구나. 네네네, 그냥 안 입는 스타일. 그러면 학교에서 이제 학교에서 러시아 강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사이에 그러면 그때 그런 패션에서 제안이 온 거예요? 그건 아니고 제가 한 5년 정도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박사과정생들을 가르쳤어요. 이제 도스토옙스키도 가르치고 19세기 노문학도 가르치고. 근데 그때 이제 제 지인이 남자 배우였는데 그 배우가 멀티샵을 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네가 가서 이렇게 네가가 아니라 이제 당신이 가셔서 좀 이렇게 그거를 그가 이제 잘 하는지만 좀 봐달라. 그래서 그러면은 가서 이제 밥 먹고 한 달에 한 번씩 밥 먹고 얘가 잘 하는지만 보고 그러면 이제 거마비로 30만 원을 넣어주겠다 이랬는데 제가 그 30만 원에 콕 끼어가지고 제가 30억도 넘게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그 잘 해주려고. 그냥 뭐 왜냐면 이제 그 다음에 코가 껴서 제가 CEO까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냥 제가 나와서 이제 하게 된 거죠. 제 CEO를 하게 된 거죠. 프랑스 패션 협회에서 뭐 프랑스 대사관하고도 뭐 상도 받은 것도 있고 그렇던데 그거는 콜롬비아 대사관. 콜롬비아 대사관. 그러니까 제가 이태리 대사관과 프랑스 대사관, 그다음에 콜롬비아 대사관에 이제 약간 컨설팅 비슷하게 해주면서 그 나라 그 브랜드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어 할 때 과연 이 브랜드가 한국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이런 거 컨설팅 해주고 이제 만약에 맞다면 어떤 파트너를 찾으면 좋겠는지 뭐 그런 것도 이제 컨설팅을 해주죠. 근데 그게 프랑스, 이태리면 뭐 끄떡끄떡. 네. 콜롬비아 패션 그러면 전혀 거기가 우리가 뭐 이렇게 수입해야 될 패션이 있다는 생각이 지금 당장 안 드는데. 네, 그거는 조금 얘기가 긴데. 네. 뭐 그냥 말랐으니까 네, 지금 한번 가보죠. 네. 뭐냐면 2016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2016년에 그 모칠라백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유행을 했어요. 무슨 백이요? 모칠라라고 와유족, 그러니까 콜롬비아에서 가장 큰 인디안 부족인 와유족이 이렇게 손으로 떠서 만드는 그런 백이에요? 가방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아주 화려한 색깔. 근데 고객들이 막 요청을 했죠. 그래서 제가 오더를 넣어야 되겠다 이러고 봤더니 오더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네가 핑크를 오더한다고 핑크가 간다는 보장이 100% 없어 이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슨 수출하는 사람들이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1cm만 틀려도 다 반품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또 인문학자다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이해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모르겠다, 날라가자. 그래서 일주일 만에 그냥 날라갔어요. 거기까지. 콜롬비아까지. 콜롬비아 정도가 아니라 그 와유족이 사는 리오아차라는 아주 작은 곳까지. 한 1박 2일은 비행기 타셨겠네요. 36시간. 그러니까. 걸려가지고 이제 2번 갈아타고 간 거예요. 네. 근데 갔는데 그 리오아차만 해도 아주 작은 도시인데 거기에서 또 1시간 정도를 더 들어가야 이들이 사는 사막이 나오는 거예요. 수공예품이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때면 민예품 만드듯이. 네네네네. 그러니까 공산품 같은 이렇게 규격화된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가 안아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옆에 서 있는 소녀가 한 10대 초반의 소녀였는데 그 아이가 얘 엄마인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그리고 너무 이제 뭐 수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좀 돕고 싶다. 왜냐하면 패션이라는 거는 오래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돕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모첼라 스토리라는 책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와서 굉장히 아름다운 책이에요. 책 자체도 모첼라 스토리라고 썼어요. 그리고 그 인쇄를 다 이제 콜롬비아 어린이를 돕는데 이제 한 거예요. 다큐멘터리네요, 책이 그냥. 네, 그랬는데 이제 콜롬비아에서 너무 고마워하면서 저를 또 초대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카르타헤나를 갔더니 카르타헤나 항구에 굉장히 커다란 거북선이 있는 거예요. 네? 네. 정말 우리나라 거북선? 네. 그래서 저도 가서 이거 가짜인가 이러고서 봤더니 우리나라 국가보훈처에서 참전했구나 6.25 때 콜롬비아 참전국에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형제 국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 형제 국가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교보를 가서 교보에서 책을 찾아봤더니 단 한 권도 없는 거예요. 콜롬비아 관련 서적이. 그렇죠, 없죠. 없는 게 당연한 거죠. 커피에 관련된 서적만 2개가 있고 단 한 권도 없는 우리하고 거예요. 무역도 없었을 때고 뭐 아무것도 없었을 때니까. 그래서 제가 이건 형제 국가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라틴 아메리카의 보석 콜롬비아라는 책을 썼어요. 가진 가장 큰 재주가 글 쓰는 재주구나.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책을 썼더니 이 콜롬비아에서 너무 감사해하면서 저에게 그 감사패와 공로상을 줬습니다. 결국은
자선 사업하고 애국 사업을 하셨네. 아니요, 그건 아니고 여튼 하여튼 그렇게 돼서 조금 아름다운 관계. 러시아 문화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게 인문학이랑은 상관이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도 선생님의 연민 이런 것과도 상관이 있고. 그러니까. 네. 예. 저는 근데 사업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제가 지금 돌아놓고 보면 다 되게 인문학적으로 경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경영, 인문학적인 교육? 뭐 육아, 교육이라고 할 거는 제가 별로 한 게 없어가지고 이제 뭐 양육 이런 것들이 그 코어가 되는 것은 인문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바탕. 바탕. 네, 자녀도 또 셋이나. 맞습니다. 제가 아까 부럽다는 얘기가 이런 것들이에요. 저는 평생을 요 정해진 진료 공간 안에서 네. 어쨌든 그 공간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벗어나는 순간 내 일을 못 해요. 병원에서 그렇죠,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전 세계를 내가 움직이는 영역을 갖고 있고 되게 또 여성이 이렇게 막 활동이 되게 많으면 되게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래도 자녀가 없거나 있어도 하나 있거나 혼자 사시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집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도 셋이 있고 사업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대신에 저녁을 안 먹어요. 저녁 약속이 하나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저녁 때 들어가면 그냥 안 나오시는구나. 네, 5시 정도에 집에 퇴근하면 그냥 안 나옵니다. 자녀는 셋이면 어떻게 돼요? 딸 아들이고 그 다음에 둘은 이제 다 커서 굉장히 멋있게 자기의 그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이제 하나는 아틀란타에 있고 하나는 뉴욕에 있습니다. 그거 봐 얼마나 좋아. 그래도 얼마나 많어. 그리고 이제 막내는 이번에 여기서 교육 중이고. 카츄샤 갔다 와서 네. 이제 아직 3학년. 네. 애를 셋을 키우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사실 도스토옙스키도 관심이 있지만 애 셋을 잘 키우셨단 말이에요. 네. 비결 좀 얘기해 주세요. 학원 많이 학원 보내시도 안 보내셨어요? 학원은 하나도 안 보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좀 가르쳐 달라고요. 학원은 거의 안 보냈고 네. 저는 이제 애들한테 공부하라는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점점 화가 나. 왜냐하면 저는 왜 그러냐면 제가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지금까지도. 네. 근데 이제 굳이 이렇게 사는 게 정답인가라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한테 이제 뭐 공부하라 이런 생각 얘기는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학부형으로서 제가 딱 한 개 해준 게 있다면 그냥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알고 싶어서 그 학교에서 나오는 도서 목록은 다 읽었어요. 그 학교에서 아이들 읽으라고. 네, 나오는 도서 목록은 다 읽고 네. 아주 아기 때부터. 네.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너 이제 이 책이 뭐에 대한 거야? 줄거리 좀 얘기 좀 해줘. 그럼 그 애들 그걸 다 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도서 목록 나온다고 다 읽는 애들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아니 꼭 읽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한 개, 두 개 정도. 네. 그래서 이제 얘가 초등학교 이렇게 저학년 때는 굉장히 말도 안 되게 이제 그 줄거리를 그렇죠. 요약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제가 물어보죠. 나는 얘가 좋던데 얘는 거기에서 무슨 역할이야? 왜 네 얘기에는 없으니까 줄거리에는. 빠뜨렸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그냥 툭툭 던져요. 그러다 보면 얘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은요 너무너무 그 요약의 대가가 돼요. 설렁설렁 읽지를 않고 네. 스토리를 쭉 머릿속에 깨는구나. 네, 요약의 대가가 되고 그 다음에 엄마 이게 지난번에 읽었던 이 아이랑 좀 결이 비슷한 것 같아. 뭐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에세이 같은 것도 되게 잘 쓰고 저는 해준 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방송 시작할 때 부러운 분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게 그런 대목이 다 이렇게 골고루 큰 문제 없이 무난하기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힘들었는데 그래도 본인 하는 일, 그다음에 아이들 잘하는 일, 그다음에 필생에 연애하고 있는 이 도선생의 번역까지 이걸 다 허용할 수 있는 건강이 허락되고 하는 것들은 그건 뭐 축복이라고 저는 정말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도스토옙스키 번역 일기 읽으시면 아실 텐데 제가 이제 그 뼈대 약한 집안 사람이라고 이거 나중에 이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번역할 때는 복대 이 허리 복대에 목 이거에 거의 뭐 여기도 다 있어요. 그게 다 있더라고요. 네, 다 있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 다 하고 뭐 거의
뭐 로봇 수준이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만 고생한 게 아니라 정말 그럼. 온 거 앉아서 해야 되니까. 네. 앉아서 못 했어요. 죄와벌만 앉아서 했고 그다음에 그럼. 허리가 너무 아파서 누워서. 아니요, 서서. 서서. 네, 그래서 맞아, 이제- 허리 보는 그게 나요. 네, 까라마조프 형제 할 때는 이 관절이 너무 아파가지고 음, 진짜 고생했고. 네. 네. 자, 이렇게 나와서 정말 귀한 시간 내셨는데 제가 도와드릴 거 하나밖에 없네요. 예, 제품 홍보 해드릴게요. 지금 패션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브랜드가 뭐예요? 데바스테라는 프랑스 브랜드고 네. 지금 너무 예쁘게 잘 어울리셔서 제가 아주 뿌듯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입은 것도 지금 이제 여성 데바스테. 무슨 뜻이에요, 데바스테가? 데바스테가 원래 프랑스어로 이제 약간 황폐한 이런 뜻인데 실제로는 이제 피닉스 같은 불사조 같은 아하. 이제 모든 게 다 황폐한 곳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생명 뭐 이런 철학을 갖고 있어요.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정아 교수님, 김정아 박사님, 아니 김정아 대표님, 네, 네, 말씀 여러분 듣고 많은 영감 이런 게 얻어지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예, 또 실질적으로 사업도 잘하십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데바스테 인터넷 들어가서 좀 보시고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